자, 이번 시간에는 책에는 없는데 근데 사채라는 부분을 저와 같이 좀 봅시다. 지금 우리 책에 뭐 이론 회계에 대해서 이론 적혀 있는 앞부분이 지금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뭐 큰 느낌이 오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적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보시면 도대체 뭘 공부하라고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건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안 봐도 돼요. 앞부분은 이론 부분 있죠 앞에. 좀 조금 지엽적으로 적었죠. 그래서 그럼 사채라는 걸 좀 볼게요. 자, 이 사채라는 건 그 상법에서 회사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회계에서는 사채라고 해요. 근데 앞에 회계에서는 사채라고 두 자로 회자를 줄인 이유가 이 사자가 회사 사자예요. 그러니까 굳이 회사채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상법은 그냥 안 바꾸고 있어서 그 우리 상법에 보시면 회사법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의 한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기업이 외부에서 돈을 빌릴 때에 그 장기 차입금이나 단기 차입금은 어디 거래처에 돈 빌렸다, 나중에 돈 갚아야 된다라고 갚아야 될 돈을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라 쓰고 누구한테 갚을 거라고 금액을 쓰죠. 그 거래처를 쓰죠. 그런데 이 채권이라는 걸 발행할 때 우리 불특정 다수한테 대량의 금전을 차입하려고 할 때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럼 대량의 금전을 차입을 하는데,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돈 빌려주고 할 때 보면 차용증이나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같은 걸 쓰죠. 그럼 거기에는 얼마 돈 빌렸다, 그리고 이자 얼마 주겠다, 그리고 언제 갚겠다, 이런 내용들이 막 적혀 있죠. 심지어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공정받으러 가면 원금은 언제 어디 통장으로 주겠다, 이자는 며칠 날 어디 통장으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다 세세하게 적어요. 그래서 그날에 그 돈 안 주면 금융소비자 계약은 횡령죄로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금융소비자 계약서를 쓰죠. 그럼 서로 당사자끼리 쓰는 거에서도 그렇게 쓰는데, 자, 이것도 지금 돈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채권 발행했다, 뭐 사준다 이런 표현하지만 사실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돈 빌려줄 사람도 그 얼마의 원금을 받고 그리고 얼마 이자 받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자를 그러면 돈을 빌려주겠죠. 근데 이 채권하고 그 차용증하고 차이가 뭐냐면, 차용증은 누구한테 지급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 이 채권은 이 본권을 소지한 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건, 증권은 주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가 있는 증서를 증권이라고 하는 거고, 유가는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가증권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나눠지는데, 채무증권이 이런 채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분증권이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증권의 이 소유, 증권을 가지고 있는 자, 소지자가 이제 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은 시장에서 사고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1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난 만기는 3년짜리인데 3년 다 보유 못하고 있겠으면 이걸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그럼 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자 지급일 날 또 그 돈 받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으면, 예를 들어 10만 원 이자가 나오는데 제가 6개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6개월치 이자를 제가 받으면서 넘기면 1년치 이자 다 받으면 6개월치 받게 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서로 주고 받으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방금 적혀 있는 이 증권에 적혀 있는 이 금액을 보장을 받아야지 믿고 이렇게 돈을 빌려주겠죠. 그래서 상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행할 때에 액면가액이 있는데, 액면가액을 다른 말로 표시가액이라고 해요. 그럼 이 액면가액이 1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100만 원이라는 이 돈이 적혀 있는 증권이 있으면 만기가 되면 무조건 100만 원을 갚아야 되도록 상법에서 규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액면 이자율이 있는데, 얘도 표시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제가 R 쓴 거는 레이트라고 그냥 R 쓴 거예요. 자, 액면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10%이면 무조건 10%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기가 있겠죠. 예를 들어 3년이라고 볼게요. 그럼 상법이 이걸 어떻게 보호하고 있냐면, 자, 여러분이 채권 가지고 있죠. 그러면 만기, 그러니까 이자가 지급하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럼 이자 만기가 되었으면, 원금 만기 말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은행 가서 그냥 아무 은행에나 가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은행에서 그 지급 못한다, 그럼 내가 그 은행한테 돈을 못 넣는 거죠. 그럼 저는 그냥 바로 부도예요. 그렇게 상법이 꽉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금융부도 나버리니까 당연히 지급하겠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만기가 도래한 국공사채 이자표가 현금이라고 쓰는 이유가 무조건 현금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상법이 명확하게 맞고 있고, 근데 장점은 그건데 단점이 뭐냐면 무조건 이자 10%만 주지 더 줘도 안 되고 덜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에 형성된 시장의 이자율이 내가 채권 발행할 때 이자하고 동일하지가 않고, 근데 채권을 내가 지금 오늘 한번 발행을 하죠. 그럼 발행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전부 다 해서 10%로 했으면 미래에 2년 뒤, 3년 뒤에 발행할 때도 10%로 발행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걸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시장 이자는 계속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 때문에 나한테 돈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으면 사실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그 차이를 해소해 줘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예를 들어 시장 이자가 12%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겠죠. 그죠? 그럼 나는 사람들한테 이 2%의 이자율의 차이를 해소시켜 줘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2%의 이자율을 해소시켜 주려고 하면, 자, 지금 내가 X1년도, X2년도, X3년도인데 지금 이 시점이 현재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3년 뒤인데, 그럼 자, 먼저 얘를 바로 보기 전에,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 100만 원의 돈을 넣어뒀을 때, 그때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12%이면 1년 뒤에는 이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얘는 금액이 112만 원이 되겠죠. 12%니까 은행에 넣어두면. 그럼 이 돈을 그냥 그대로 은행에 넣어두면 얼마가 될까요? 그대로 그냥 또 은행에 1년간 더 넣어두면 124만 원 아니라는 건 알겠죠? 왜냐면 112만 원에 12% 붙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125만 4,400원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돈을 그대로 은행에 넣어두면, 그러면 얘는 140만 4,928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해도 되고, 우리 계산기에 보면 곱하기나 나누기 2번 누르면 K 붙는 거 있죠? 그거는 얘를 1.12 곱하기 2번 누르면 K 붙을 거예요. 그럼 1년 하면 얘 나오고, 이걸 한 번 더 누르면 얘 나오고, 한 번 더 누르면 얘 나올 거예요. 이게 우리 사지 계산기 쓰는 방식이에요. K 뜨는 거. 그럼 지금 이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100만 원에 시장이자 12%일 때에 3년 뒤 미래 가치가 140만 4,928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미래 가치라고 부르는 거고, 얘를 현재 가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말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럼 지금 내가
3년 뒤에 100만 원을 만들고 싶은데 그럼 정기예금에 여러분이 가입을 해요. 정기예금에. 그럼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3년 뒤에 100만 원 되도록 하고 이자가 12%라면 그럼 얼마 넣어두면 3년 뒤에 100만 원 될까? 3년 뒤에. 자, 일단 89만 2,857원을 넣어두면 1년 뒤에 100만 원이 돼요. 12% 붙으면 1년 뒤에 또 79만 7,194원을 넣어두면 12%에서 2년 뒤에 100만 원이 될 거고, 71만 1,780원을 넣어두면 3년 뒤에 100만 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3년 뒤에.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지금 자, 내가 지금 채권을 발행을 해요. 채권 발행하는 건 만기가 3년이고 100만 원짜리라는 건 3년 뒤에 100만 원 갚을게 그 이야기죠. 지금 제 발행하는 건 나한테 이걸 사주는 사람은 나한테 돈 빌려주는 건데 이 채권의 의미가 100만 원 빌려주세요. 3년 뒤에 100만 원 갚을게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원금에 대한 3년 뒤에도 100만 원 줄 거니까 이 100만 원을 시장이자로 현재 가치로 뒤집으면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금액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자동으로 100만 원이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한테 그럼 나는 돈을 빌려야 되니까 이자도 생각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1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그럼 미래 100만 원이 아니고 3년 뒤에 똑같이 12%일 때 1원이 되려고 그러면 내 통장에 얼마를 넣어두면 3년 뒤에 1원이 될까요? 3년 뒤에? 어렵나요? 공 6개 뗐죠? 그럼 얘도 공 6개 떼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0.711780 이게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이 돈 넣어두면 1년 뒤 0.57979194 1년 뒤에 0.892857이 될 거고, 그 다음 3년 뒤에는 1원이 되겠지. 뭐 계산하면 사실 0.99 나올 거예요. 소수점 때문에. 곱하기 1.2 곱하기 1.2 계속 해가면. 그런데 자, 지금 이 숫자가 자, 우리 교재 323페이지 펴보세요. 323페이지에 우리 29번 문제. 보면 시장이자 12%죠. 아래쪽 보면 그 12%에 얘가 현가계수인 거예요. 얘가 현가계수인 거예요. 현가계수가, 그럼 이 현가계수에다가 우리 앞에 사채 구하는 공식에 현가계수의 액면가에 곱해라 그랬잖아요. 공식이. 그래서 100만 원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현가계수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현가계수표를 이용하는 게 몇 퍼센트 이자 몇 년짜리면 1원에 대한 현재 가치를 줘요. 그럼 거기에 얘 액면 금액을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가계수예요. 자, 현가계수의 개념 이해가시죠? 그럼 얼마이든 얼마 이자든 그 표가 이 금액 이 현가계수만 주면은 내가 나중에 얼마 갚을게 라고 하는 금액이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거의 현가계수가 0.711780이고, 자, 그럼 우리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를 볼게요. 자, 상법이 우리한테 이자를 무조건 10만 원씩 연 10만 원씩 이자를 주도록 법으로 막고 있죠. 그러면 지금 내가 돈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줄 수 있는 돈은 1년 뒤에 10만 원이고 2년 뒤에 10만 원 주고 3년 뒤에 10만 원을 주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자 10% 줄게 하면서 지금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채권을 주면서 하는 이야기는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씩 3년간 주겠다는 이야기죠.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렇게 돈 빌렸는데 지금 시장 이자가 12%잖아. 12%면 1년 뒤에 내가 주려고 하는, 나는 사람한테 말로는 내가 총 이자 30만 원 줄 거라고 말할 건데 3년 동안. 근데 실질적으로는 얘를 계산해 보면 1년 뒤에 10만 원의 현재 가치를 보면 89,286원이라는 거예요. 얘를 너 그냥 12% 하면은 1년 뒤에 1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1년 뒤에. 또 2년 뒤에 10만 원 준다라고 말하는 얘는 나는 은행에 79,719원 19원이 넣어두면 1년 뒤에 이 금액 되고 2년 뒤에 이 금액이 될 거예요. 그럼 2년 뒤 10만 원 주겠다는 이 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또 3년 뒤에 10만 원 주겠다는 돈의 현재 가치는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총 30만 원 이자 줄 거라고 말은 떠들고 있지만 이 30만 원 덜에 10만 원 10만 원 주는 것들의 현재 가치를 다 가지고 와서 합쳐보면 24만 183원을 이 30만 원들의 현재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 30만 원의 현재 가치들이, 자, 지금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줘서 돈 빌릴 때 야, 매년 10만 원씩 줄게 이자. 총 30만 원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이자는 실질적으로 1년 뒤에 10만 원 주고 2년 뒤에 10만 원 주고 3년 뒤에 10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그럼 1년 뒤에 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이 금액이고 2년 뒤 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이 금액이고 3년 뒤에 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줄게 말하지만 이걸 현재 가치로 말하면 나는 지금 24만 183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 아니고 만약에 1년 뒤에 1원, 2년 뒤에 1원, 3년 뒤에 1원 준다면 총 3원을 준다 그러면 이 3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이 앞에 100만 원 일어날 때 공 6개 뗐고 얘는 공 5개니까 5개 떼면 되겠지. 그러면 2.40183이 되죠. 자, 다시 또 그 책 문제 보세요. 보면 이 숫자가 적혀 있죠. 그죠? 이 숫자가 이걸 연금 현가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연금 현가계수에 제가 사채관원군식에 1년분 액면이자 곱하라 그랬잖아요. 1년분 액면이자가 10만 원이죠. 여기에 10만 원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자들의 지급하는 이자들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 현가계수가 2.40183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숫자들의 의미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 연금 현가계수는 그 IFRS 쓰거나 아니면 장기 할부 판매를 그 현재 가치로 해가지고 제품 매출 인식안에서 하는 이거 연금 현가계수표를 써요. 그죠? 그래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돼요. 계산기 가지고 할 때 현가계수, 그렇게 하는 회사는 현가계수표 보면 사람마다 이자율 틀리고 사람마다 할부 기간이 틀리잖아요. 장기 할부할 때 이렇게 써요. 그럼 그때는 계산기 가지고 이 사람의 이자가 지금 12%죠. 1.12 나누기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짜리 물건이었다. 아니 뭐 1000만 원짜리다. 그러면 1000만 원을 해서 1년, 2년, 3년, 4년 하고 나서 여기에 GT라고 누르면 이 금액이 바로 나오는 거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1000만 원에 연금 현가계수 할 거면 이걸 1로 두고 계산하면 계산기가 돼요.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 눌렀을 때 K라는 기능이 이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거는
그냥 우리 더하기 빼기 할 때 이꼴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랜드 토탈이라는 그 메모리로 집어넣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미래 회사에서 이거 쓸 때 되면 제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앞에 사채 발행 공식이라고 썼던 게 있죠. 사채 발행 공식을 제가 이렇게 써줬잖아요. 현가계수 곱하기 액면가액 더하기 연금 현가계수 곱하기 1년분 액면이자. 이게 우리 사채를 발행하는 공식인데, 그럼 왼쪽에 있는 이걸 이용을 하면 연금 현가계수 0.711780 곱하기 액면가액은 100만 원이고, 다음 연금 현가계수 2.40183 곱하기 1년분 액면 이자는 10만 원이고, 그럼 얘네들 다 합치면 얘는 71만 1780원이었고 얘는 24만 183원이니까 얘 둘이 더하면 이 금액이 되게 되죠. 그죠? 그럼 이 금액이 사채 발행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금액이 사채 발행 금액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사채 발행하는 회사, 취득하는 회사 두 개 조금 비교해 보면, 자, 이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에 사채, 여기는 무조건 만기에 100만 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돈 갚아야 될 의무가 얼마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무조건 100만 원 갚아야 되니까 상법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는 이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현금 95만 1963원을 받게 될 거고, 그럼 차이 나는 돈이 얼마죠? 48,037원. 얘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게 되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 그럼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사채의 차감 계정인 거예요. 사채를 줄여주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장부에 100만 원 적혀 있지만 차감 계정 따라서 실제 장부 금액은 이 금액이 되겠죠. 위에 있는 받은 발행가에. 그럼 이 48,037원 이 금액은 성격이 선이자 성격이에요. 선이자 성격. 자, 선이자 성격이라는 것 잠시 후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해가실 거니까. 자, 그럼 얘를 취득한 회사의 입장을 볼게요. 자, 취득한 회사는, 자, 예를 들어 만기보유증권으로 취득했다 볼게요.
차변에 만기 보유 증권 3년 만기니까 투자 자산으로 대변에 돈을 줄 건데 예산은 얼마를 줄까요? 얘한테 그럼 얘한테 얼마 주죠? 그렇죠. 95만 1963원 이 돈 주겠지. 얘가 이 돈 줬으니까 얘가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951 963을 주고 얘는 이 돈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취득하는 회사가 이걸로 계산해서 우리 앞에 문제가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만기까지 보여야 할 의도 이런 표현이 없어서 매도 가능 증권 쓴 거고 저는 이제 만기 보유 증권으로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951 963이라고 만기 보유 증권을 적어 놓겠죠. 자, 그럼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채 테이블을 좀 볼게요. 자, 원래 시장이자와 유효이자는 다른 거예요. 유효이자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사채 발행 비용에 대한 걸 이야기를 안 했죠. 사채 발행 비용이 들면 그만큼도 사채 할인 발행 자금으로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사채 발행 금액이 줄어들게 될 건데, 근데 이걸 이자 성격으로 요거로 만든 게 유효이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뭐 시험들도 그렇고 우리 세무공무원 시험 보면 웃겨요.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아는지 문제를 내놓고 숫자 계산하는 건 둘이가 같은 걸로 가정해서 내요. 왜냐면 유효이자를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오기에는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자 지금 얘도 만약에 똑같다라고 하면 시장이자가 12%고 유효이자도 12%라고 되게 되겠죠. 그럼 우리 앞에 유효이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소리가 어딘가 들렸었어요. 자 이거 지울 거예요. 지금 얘 말고 우리 회계에서는 채권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발행한 사람이든 취득한 사람이든 전부 다 유효이자율법을 써요. 우리 채권에 대한 이자는 발행한 사람이든 취득한 사람이든 유효이자율법을 쓰는데,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을 유효이자로 인식하는 걸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해요.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이다라고 거기에 쓰는 금액을 유효이자를 쓰는 걸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유효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유효이자는 채권의 장부가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을 곱한 걸 쓰는 거예요. 채권의 장부금액, 이 금액이 아니라 장부금액이라는 건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산 계정이 있으면 더해준 게 장부금액이죠. 그 장부금액의 유효이자율을 곱한 게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거예요. 유효이자율법. 자, 그럼 지금 제가 같이 보려고 하는 게 인데 유효이자가 12%고 액면이자가 10%예요. 10%. 액면이자는 이거 우리 무조건 10% 줘야 되는 거. 유효이자는 지금 사채 발행 비용 없으니까 같다고 했을 때 12%인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자, 보면 자, 우리가 발행을 X1년도 1월 1일 날 이렇게 발행한 거예요. 자, 그럼 발행했을 때의 사채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발행했을 때 사채 장부 금액은 얼마죠? 장부 금액은 차감 계정 있으면 빼고 가산 계정 있으면 더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금액에 얘 빼면 되겠네. 그게 장부 금액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발행했을 때는 이 금액이 장부 금액이겠죠.
발행했을 때 1월 1일 날 발행했다면 자, 모든 자산 부채가 장부 금액은 차감 계정은 빼고 가산 계정은 더하는 게 장부 금액이에요. 보여주는 그 계정 과목 금액이 장부 금액이 아니고 관계 계정을 가감한 게 장부 금액이에요.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려고 우리가 힘들지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냥 95만 1,963원이라고 보여주면 좋은데, 근데 보여줄 때는 100만 원인데 48,037원에 할인 발행했어요. 그래서 95만 1,963원이에요 라고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럼 X1년도 12월 31일 날 자, 이자를 이제 지급을 해요. 자, 그럼 유효이자율법이니까 자, 유효이자는 이 장부 금액의 유효이자율인 1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95만 1,963원을 12만 원으로 곱해주면 11만 4,236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곱한 거야. 여기에. 자, 그리고 액면 이자는 자, 액면 이자 얼마 줘야 돼? 그렇죠. 10만 원이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주거나 덜 주거나 많이 주면 우리 회사는 부도예요. 무조건 이거 줄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분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자 주는 분계예요 하고 집을 거예요.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현금.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럼 자, 이자 비용을 얼마 인식해야 되는 거죠? 이자 비용. 그렇죠. 유효이자를 인식해야 되는 게 유효이자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1만 4,236원 이걸 인식하는 게 유효이자율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얼마의 이자를 줄 수 있죠? 법이 정하고 있는 거. 그렇죠. 액면 이자 이것만 줄 수 있죠. 그래서 10만 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14,236원.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우리 발행할 때 있었던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있죠? 우리가 줄이는 걸 삼각한다라고 하죠. 얘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삼각해서 줄여가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삼각해서 줄이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현금 10만 원의 차변 계정이 이자 비용이고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의 차변 계정이 뭐죠? 지금 차변에 쓴 게 14,236원. 이것도 이자 비용이죠. 지금 이 돈 다 이자 비용 처리한 거잖아요. 그럼 얘 지금 이자 비용인 거죠. 지금 이자로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여러분 이런 시험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선지급이자나 선이자 성격이다라고 하는 게 얘가 분계로 다 이자 비용 될 거예요. 처음에 주는 건 이거밖에 못 주는데 회계 장부상의 이자 비용이라고 이제 기간이 경과하면서 얘를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게 받는 돈만큼을.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이 반대되는 회사 좀 볼게요. 자, 좀 굽면 되게 손 좀 긋고. 자, 그럼 우리 반대되는 회사도 자, 대변에 이자 수익을 받게 되는데 자, 이 이자도 이 사람은 똑같이 유효이자율법 11만 4,236원을 받을 거고 그럼 차변에 이자 수익을 인식할 거고 그럼 이 사람은 이자 얼마 받죠? 그렇죠. 얘가 준 돈 받겠지. 그럼 10만 원 받겠죠. 그러면 차이가 14,236원 나는 거. 이거는 만기 보유 증권의 금액을 높여주는 거예요. 만기 보유 증권의 금액을 높여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의 금액이 늘어나겠죠? 둘이 합쳐지니까. 자, 이 분계 하고 나면 만기 보유 증권의 금액이 늘어나겠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회계 1급 때도 공부하는 거. 자, 유가증권 평가하는 방법. 자, 유가증권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건가요? 유가증권은? 유가증권을 전부 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건 틀렸죠?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는 거지. 자, 단기매매 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액이 있다면 시장성이 있다면 공정가액으로 하는 거지만 시장성이 없으면 원가법을 쓰죠. 원가법이 뭐냐면 지금 시장성이 없다는 건 이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자, 주식회사 GIT 아카데미 이 회사의 주식 가치를 알까요? 그래서 어딘지 알아요? 여기에요. 그린의 법인이에요. 상장사가 아니니까 시장성이 없으니까 가치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사왔던 금액 그대로도 그게 원가법이에요. 시동가 그대로도. 그래서 시장성이 있는 것만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분율법을 쓰는 거예요. 그 주식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총 가치를 계산해서 내가 지분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봐서 그 금액이 우리 회사의 자산가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이고,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은, 자, 우리 만기 보유 증권의 평가 방법 기억나시나요? 자, 만기 보유 증권의 평가 방법이 상각 후 원가법이죠. 본 적 있는 것 같죠? 근데 그 상각 후 원가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차례 만행 차금을 유효이자율법에 상각한 후에 얘들이 합쳐지면 금액이 높아지잖아. 이 금액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기말에 보여주는 게 상각 후 원가법이에요. 이게 상각 후 원가법, 만기 보유 증권을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회계를 기억하라?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방금 제가 단기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든 지금 얘 만기 보유 증권이든 평가하는 거 실제로 돈 번 건가요? 아니죠. 회계에서는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맞는데 법인세는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말이 뭐냐면 진짜 돈 벌어야 세금 부과할 거예요. 우리 주식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밤 봤더니 주식 가격이 올랐어요. 친구한테 자랑했더니 수사래. 수사 돈 있나요? 한마디로 평가한 거는 돈 번 게 아니잖아. 그래서 법인세는 세금 부과 안 할 거예요. 그럼 이 만기 보유 증권에 대면에 이자 수익되고 14,000원만큼 만기 보유 증권 넘긴 이 분계가 만기 보유 증권의 평가라는 걸 알아야 얘를 대면에 이자 수익 번 거 아니야라고 나중에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 분계를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세무 조정하려고 그러면 회계장부에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거하고 같이 해서 조정을 하지. 유가증권의 평가 인정 안 해. 그것만 공부해 놓고 근데 이게 유가증권 평가한 거라는 걸 모르면 조정 안 하고 있을 거잖아. 그래서 지금 얘가 유가증권 만기 보유 증권 높이면서 대면에 이자 수익 쓴 거는 유가증권을 평가한 거예요. 얘는 얘 금액이 지금 높아진 거다. 그걸 생각해야 나중에 인정 안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이해하려고 한 거고 이 분계도 할 줄 알면 좋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금액들이 흘러가는 걸 좀 볼게요. 자, 이제는 이쪽은 계속 이렇게 이쪽 금액이 어떤 금액이 대응되는지 알겠죠? 금액이 서로 반대로 대응되는 거. 그럼 지금 얘는 뭐냐면,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만기가 3년이잖아. 3년이 되면 얘가 딱 사라질 거예요. 사차례 만행 차금이 딱 이 금액이. 그럼 사차례 장부 금액이 얼마가 되죠? 100만 원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장부에서 100만 원 갚으면서 사채 지우면 끝나는 거야. 나중에 만기 상환하면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지우는 건 제가 조기 상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만기 되기 전에 갚기 때문에 얘네들 잔액이 있는 거지. 만기가 되면 얘 잔액은 깔끔하게 없어지고 그냥 이 돈 갚고 이 돈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만기 보유 증권도 방금처럼 이렇게 딱 이 금액을 높여주게 되면 딱 1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100만 원 받고 얘 지우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될 건 거예요. 결론 이해가시죠? 그래야 맞잖아. 100만 원 빌렸으니까 100만 원 갚을 때
얘 지우고 100만 원 갚으면 끝나겠죠. 그러면 얘가 남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방금 이 금액, 이 둘의 차이 금액만큼. 그럼 우리 상각액이라고 하는 건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14,236원이 상각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장부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한 후에, 상각이라는 건 얘를 줄였어요. 줄이고 나면 사채의 장부 금액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죠. 증가하죠. 왜 증가하죠? 얘를 줄여주는 애인데 줄여주는 애를 줄였잖아. 그럼 줄여주는 금액이 작아지죠. 차감 계정이 줄였잖아. 우리 100원에 샀는데 50원 깎아준 거하고 깎아주는 거 줄여서 100원에 샀는데 30원 깎아주면, 그럼 30원 깎아주는 거 줄여버리면 나는 돈이 더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장부 금액은 이 금액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할게요. 얘 결국은 100만 원 될 거라 그랬잖아. 늘어나야지. 그죠? 그러면 얘가 이 금액이 됐고요. 그럼 X2년도 12월 31일 날 또 유효이자는 어떻게 계산하죠? 유효이자 이 장부 금액에 이 장부 금액 이거에 유효이자를 곱한 거. 얘가 이자 비용이죠. 그죠? 그러면 11만 5,944원. 그럼 액면이자는 얼마죠? 그렇죠. 10만 원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상각액은 얘 둘이의 차이. 그럼 15,944원. 그럼 이 금액만큼 또 장부 금액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금액이 될 거고, 그럼 이 금액을 또 유효이자를 곱하면 마지막 만기 때 하면 얘는 이 금액이 될 거고, 그럼 액면이자 10만 원 얘를 주면 차이는 얘가 마지막 100만 원이 되겠죠. 자, 제가 앞에 문제 풀어봐라고 그 페이지 준 거 있죠. 그 페이지 줬던 그 문제들 보면 얘를 물어볼 때도 있고 얘를 물어볼 때도 있고, 그런데 처음부터 쭉 계산해 오라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을 알려줄 거예요. 얘도 알려주고 얘도 알려주고. 그러면 원리만 알면 되겠죠. 장부 금액에 유효이자 곱해서 액면이자하고 차이가 상각액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근데 이걸 알려주고 이걸 물어보면 두 번만 하면 되잖아.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 그 회계 1급 할 때 세무 2급에도 질문하는 게, 자, 사채 할인 발행했을 때 사채 장부 금액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 상각액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규칙 적어놓은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규칙이 이거예요. 자, 우리는 할인 발행이라는 건 작게 받잖아, 할인. 그런데 만기가 되면 무조건 액면가액 갚아야 되니까 액면가액으로 얘는 증가하는 거예요. 얘는. 그럼 유효이자는 그냥 12% 곱하는 건 일정한데 장부가액의 12% 곱하기 때문에 장부가액이 증가하니까 비례적으로 얘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액면이자는 상법이 무조건 이것만 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할인에서는 유효이자가 액면이자보다 큰데 얘가 계속 증가하니까 얘 둘의 차이는 더 커지죠. 그죠? 내보다 키 큰 애가 난 가만히 있는데 계속해서 키 커지면 우리 둘이 차이는 더 커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기 때문에 얘도 증가하는 규칙이 나온다는 거예요. 얘도 이게
사채 할인의 사채 테이블이에요. 자, 우리 할증까지 하면 우리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할증은, 자, 제가 앞에 카페 말했죠. 카페에 보면 참고 자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사채 테이블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채 테이블에 보면 할인 테이블하고 할증 테이블하고, 할증 테이블에서 얘 둘이를 뒤집어 놓고 내가 계산을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할증에서도, 할증은 우리가 더 유리한 거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어 10%고 내가 12%죠. 그럼 내가 더 커요, 이자가. 그럼 내가 12만 원인데 얘가 작게 돼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11만 원이다. 이렇게 이자가 될 건데, 그런데 할증 발행은 내가 유리하니까 돈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 105만 원으로 많이 받았다가 기간이 경과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갚을 때는 100만 원 갚을 거라서 얘는 감소를 하는 거예요. 감소. 할증은 감소하면 얘도 비례적으로 감소를 하겠죠. 그럼 얘는 당연히 상법이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규칙 가지고 보면 내가 더 크고 얘가 키가 작은데 작은 애가 더 작아지면 우리 둘이 차이는 또 늘어나죠. 그죠? 나보다 작은 애가 키가 계속 작아져. 그러면 우리 둘의 키 차이는 더 벌어지잖아. 그게 상가액이죠. 그래서 이 상가액은 할증 발행에서도 증가하는 거예요. 할인 발행에서도 증가하고 할증 발행이 증가하는 이유가, 할증에서는 나보다 더 큰 이자가 계속 더 커지니까 차이가 벌어지는 거고, 할인 발행은 나보다 작은 애가 계속 작아지니까 우리 둘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상가액은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거든. 그럼 할증은 이렇게 돼요. 분계 보면 대변의 사채, 예를 들어 105만 원이다. 대변의 현금, 사채 100만 원이다. 현금으로 105만 원을 받았어요. 대변의 사채 할증 발행 자금 5만 원이다. 이렇게 써뒀겠죠. 그러면 내가 이자를 주면 대변의 이자를 12만 원을 주는데 액면 이자가 더 크니까, 그런데 유효 이자가 더 작잖아. 그럼 얘가 11만 5천 원이라고 하면 차이 나는 이 5천 원만큼을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을 상각해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 주면서 이자 비용이 실제 지급하는 이자보다 이자 비용 처리하는 게 줄어드는 방식으로 할인 발행이랑 반대로, 지금은 제가 할증 이야기, 할증은 내가 더 유리한데 그래서 내가 돈 더 많이 받았잖아요. 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줄여서 마지막 만기 되면 얘 사라지게. 얘는 성격이 사채를 증가시켜주는 가상계정. 왜냐면 많이 받았든 작게 받았든 이 돈 갚아야 돼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는 이 돈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채는 여기까지만 보시고 좀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분계는 기억해 두세요. 저는 얘를 시험 문제, 분계 문제, 실제 우리 결산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분계를 실제로 할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할증 발행인데 얘를 전액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이렇게 처리했다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상가액이 5천 원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분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분계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했다는 거잖아. 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수정 분계를 할 거면 이자 비용을 대변에 5천 원을 줄여주고 차변에 사채 할증 발행 자금 5천 원을 써줘라, 그 이야기죠.
2분계하라고 하는 게 우리 결산에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럼 지금 이 분계 알려주고 상각액이 5,000원이다까지 알려줬으면 분계 개념 원리만 이해하시면 얘 너무 많이 했네 라고 생각해서 뒤집을 수 있어야 되겠죠. 숫자 계산시킨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분계만 알면 저렇게 수정 분계를 12월 30일에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지금 이 원리들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쉬었다가 저와 같이 매매처 전표 볼 건데, 매매처 전표는 저와 같이 컴퓨터를 입력하면서 쭉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뭐 켜져 있으시겠지만 우리 이제 매매처 전표 컴퓨터로 같이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